그리고 티베트에는 또 다른 놀라운 풍습이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20명의 남성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죠. 많은 지역에서 순결을 여성의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는 반면 티베트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반대의 관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최소 20명의 남성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는 여성이 매력적임을 증명하고 또한 경험을 통해 남편에게 더 나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특히 티베트는 형제들이 한 명의 아내를 공유하는 일처다부제가 흔한 지역인데 인구 밀도가 낮아 이렇게 많은 남성을 만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남성들은 대부분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20명의 남성을 찾는 것은 마치 김서방 찾기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가정을 꾸린 남성들은 낯선 여성과 하룻밤을 함께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험난한 산길을 따라 며칠씩 여행하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만나 설득해야 합니다. 마치 옛날 집 한 오락이라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심정이겠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기념품을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나중에 여러 남성과 만났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받는 징표처럼 말이죠. 20개의 기념품이 모이면 드디어 결혼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마치 과거에 20번의 시험에 통과해야 급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지역마다 독특한 관습이 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인권단체들은 티베트 여성들이 결혼 전에 20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관습을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김용 작가의 유명한 무협소설을 영화화한 철룡팔부를 보셨나요? 티베트 고원에서 온 구마지라는 캐릭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불교와 무술에 모두 능통했지만 승려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강호에서 가장 강한 무인이 되기를 꿈꾸었죠. 마치 홍길동처럼 말이죠. 구마지는 철룡사에서 최강의 무공 비급인 육맥신검을 훔치려 했지만 책은 이미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외워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훈민정금 해례본처럼 귀중한 책이었던 거죠. 결국 그는 다니엘을 납치하고 비급을 다시 쓰도록 협박했습니다. 마치 옛날 서책을 빼앗기 위해 벌어졌던 치열한 싸움처럼 말이죠. 하지만 추격 과정에서 오히려 다니엘에게 당해 북명신공으로 내공을 흡수당하고 무공을 잃게 됩니다. 마치 무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선진각적인 결말이죠. 이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붉은색이나 황토색 옷을 입은 티베트 라마를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친숙한 스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들은 독특한 닭 모양 모자를 쓰고 초인적인 무공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곤 합니다. 마치 전설 속의 영웅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라마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들이 살아가는 티베트 고원과 그곳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전해 내려오는 설화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죠. 티베트 고원은 중국의 자치지역으로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한반도처럼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가진 곳이죠. 히말라야는 아시아에 있는 산맥으로 인도 아대륙을 티베트 고원과 구분짓는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백두대간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히말라야 산맥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며 그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본구리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높고 웅장합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처럼 신성시되는 곳이죠. 히말라야 산맥은 부탄, 중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까지 무려 7개 국가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약 3억 년 전 지구에는 곤드와나라는 고대 초대륙이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초대륙은 아프리카, 호주, 남아메리카, 남극, 마다가스카르, 인도와 같은 여러 개의 땅덩어리로 분리되었습니다. 약 1억 년 전,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분리되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거대한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진대의 위치에 지각변동을 겪는 것처럼 엄청난 지각변동이었죠. 히말라야는 지질학적으로 가장 젊은 산맥이며 매년 최대 5cm씩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쑥쑥 자라는 아이처럼 말이죠. 티베트는 12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중국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마치 한반도의 몇 배나 되는 크기죠. 티베트의 수도는 라사로, 햇빛의 도시라는 별명처럼 연간 3,000시간의 햇살을 자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처럼 햇빛을 잘 활용하도록 설계된 도시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라사가 불교의 발상지라는 점입니다. 수세기 동안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신자가 한 번쯤 순례를 꿈꾸는 성지입니다. 마치 불교 신자들이 설악산 봉전감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지리적 특성과 험난한 기후 때문에 티베트는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가 섬처럼 고립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티베트 고원의 산소 농도는 해수면의 60%에 불과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힘든 환경이죠.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금방 기력이 떨어지고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마치 고산병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저지대에서 온 여성이 티베트에 와서 임신하면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이 높습니다. 마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티베트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극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한 동물들처럼 말이죠. 연구에 따르면 티베트인들에게는 약 30가지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돌연변이 덕분에 티베트인들은 고지대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순환계와 심혈관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해온 결과물처럼 말이죠.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티베트인들의 조상은 약 2750년 전에 한족과 분리되어 티베트 고원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고유한 문화를 지켜온 것처럼 말이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 선택설처럼 말이죠. 극심한 추위와 강풍이 몰아치는 티베트 고원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겨울철 시베리아 벌판에서 생존하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일이었죠. 그래서 티베트인들은 예로부터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활쏘기나 씨름과 같은 무예를 연마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훈련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린 시절부터 예절 교육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보통 5살이 되면 마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성이 얼음물에 아이를 담그는 의식을 치르는데 머리만 물 밖으로 나온 채 1분 동안 버텨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성인식처럼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 후 아이는 평범한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옷을 입습니다. 마치 의식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아이가 의식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자란다면 티베트 역사의 일부가 된 혹독한 선발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과거 전쟁에서 살아남은 병사처럼 강인함을 인정받는 것이죠. 티베트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역사에 기록된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왕검 신화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고대 시대는 약 5,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원전 526-28년경 처음 건국된 것으로 알려진 흥부엉 왕조 시대를 포함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조선처럼 신비에 쌓인 고대 국가였죠.
흥부엉은 풍부한 예술적 기량을 바탕으로 완전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처럼 예술이 꽃피었던 시대였죠. 서기 6세기 후반, 흥부엉의 18개 제후국에 대한 지배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짜루엉 공국이 급성장했습니다. 마치 후삼국 시대처럼 여러 나라가 경쟁하던 시대였죠. 7세기 초 나스리 손찌 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부족이 정복되었습니다. 마치 고구려가 주변 국가를 통합했던 것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했죠. 그들은 현재의 라싸 지역을 장악하고 흥부엉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룬 것처럼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죠. 기원전 5602년 남녀 뚱떠니 죽자 그의 아들 뚱떤 깐보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마치 왕위를 물려받는 우리나라의 세자처럼 말이죠. 기원전 5630년 뚱떤 깐보는 주변 영토를 정복하고 번영하는 왕국을 건설하여 흥부엉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마치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처럼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죠. 하지만 네팔이나 당나라와 같은 강대국들은 토번을 미개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과거 중국이 우리나라를 낮춰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분노한 뚱떤 깐보는 네팔을 공격했고 네팔은 그의 지휘 아래 다른 국가들과 연합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첫째 부인을 딸로 삼아 그에게 보냈습니다. 마치 과거 외교 관계에서 볼모를 보내는 것처럼 정략 결혼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죠. 공주는 토번으로 끌려온 후 라싸에 사찰을 짓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파한 고승들처럼 말이죠. 이후 두 세력 간의 전투는 팽팽하게 맞서 싸웠고 결국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치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처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추가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태종 이세민은 문성공주를 둘째 부인으로 뚱떤 깐보에게 시집보냈습니다. 마치 정략 결혼을 통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의도였죠. 첫 번째 부인처럼 문성공주도 작은 사찰을 계속 짓고 적극적으로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마치 불교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이었죠. 뚱떤 깐보가 죽은 후에도 그의 후계자들은 토번을 계속 강화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왕들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말이죠. 당나라 현종 때 당나라는 토번에 매년 5만 필의 비실크를 조공했습니다. 마치 강력한 나라에 바치는 세금과도 같았죠. 하지만 대종 때 조공이 중단되자 토번 왕은 분노했습니다. 마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죠. 안사의 난이 한창이던 와중에 치소대첸의 통치 아래 토번은 수도 장안을 공격하여 15일 동안 약탈했습니다. 마치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익을 취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치소대첸의 통치 기간 동안 불교는 급속히 발전했지만 본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상이 들어올 때 기존 질서와 충돌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기원전 5804년경 토번에서 내전이 발발했고 그 결과 나라는 10개 이상의 작은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마치 고려 말 권문세족의 횡횡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말이죠. 이 혼란스러운 시기는 1247년 몽골 제국이 티베트를 침략하여 모든 소국을 정복하고 몽골의 지배 아래 통치체제를 수립할 때까지 사기 5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마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외세의 침략처럼 말이죠. 몽골인들은 불교를 국교로 선택했습니다. 마치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각 대카는 티베트 라마를 영적 스승으로 임명했고 원나라 때 비록 명나라가 1398년 원나라를 무너뜨렸지만 티베트는 다시 독립했지만 다시 여러 개의 작은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마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말이죠. 이 기간 동안 겔룩파라고도 알려진 황모파가 1178년에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티베트와의 긴장을 유발하는 동화 정책을 급속히 확대해왔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있습니다.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중국 정부의 반혁명 세력이라는 비난을 피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티베트인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는 베이징의 주장을 반박하며 티베트의 자치권을 주장하고 정치적 간섭을 끝내기 위해 재세의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티베트의 종교 전통을 유지해야 하며 각종 종교 의식과 역사적 제도 및 국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베이징은 달라이 라마가 선택한 환생이나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환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뛰어난 많은 사원들로 유명하며 그중 하나는 해발 약 5,000m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종교 건축물인 부크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티베트 불교의 닉마파에 속하며 1902년에 라싸에서 약 700km 떨어진 곳에 세워졌습니다. 부크 사원은 1960년대 문화 대혁명 동안 파괴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현재 부크 사원은 복원되어 그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붐비는 수도원에서 남자 스님과 여자 스님들이 4월 15일부터 같은 장마철을 함께 지낸다는 것입니다. 티베트 달력에 따르면 수도원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3일간의 불교 댄스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사가도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스님들이 토끼로 변장해 여러 장면을 차례로 춤추곤 합니다. 대다수의 장면은 다양한 등장인물과 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티베트 축제는 티베트 달력으로 12월 2일과 9일에 열리며 유령을 달래기 위해 스님들이 가면을 쓰고 의식을 거행합니다. 또한 사캬 수도원은 불교의 땅에서 매우 독특한 수도원으로 1268년에 방어용으로 설계된 탑과 함께 건설되었습니다. 수도원의 높은 벽 구석구석에는 많은 불상과 티베트의 왕, 라마의 금박 조각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수도원은 티베트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갖추고 있으며 24,000개의 문서 수집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848권의 경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티베트에서 가장 크고 긴 경전이 금으로 작성된 805년에 탄생했습니다. 또한 티베트가 아시아의 여러 큰 강의 근원지라는 이유로 제3의 극명한 별명이 붙여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담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북극과 남극에 이어지는 수치입니다. 또한 티베트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인간 거주 지역이라고 불리며 높은 고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원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하며 사람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곳에서는 극한의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몇 가지 동식물만이 간간히 발견됩니다. 빙에서 녹은 물은 대규모 습지 시스템을 형성하며 여러 개의 강과 호수가 흐릅니다. 티베트의 또 다른 특징은 항공기들이 이 지역의 공역을 지나가는 것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티베트는 프랑스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합니다. 세계적으로 8,000m 이상의 본구리가 14개 존재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티베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4.43m이며 히말라야 산맥에는 7,200m 이상의 본구리가 1,000개 이상 분포해 있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9,400m 이상의 고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그 고도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992년 9월 2일 파키스탄의 한 항공사가 히말라야에서 추락 사건을 겪었는데 이 사고로 승객 167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만약 항공기가 비상 상황에 처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대체공항으로 착륙하거나 평평한 땅이나 물 위에 긴급 착륙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이러한 긴급 회피 방법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고고도 비행기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항공유는 석유에서 추출한 2차 산물로 동결점은 영하 47도입니다. 비행기가 장시간 동안 티베트를 지나면 연료의 온도가 동결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 복잡한 지형과 많은 산들로 인해
티베트 지역에서 연료가 얼어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행기는 고도를 낮출 수 없어 연료 동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티베트에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약간의 두려움을 주는 독특한 풍습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천장, 의식입니다. 천장은 고인의 시신을 산에 올려 자연과 접촉하게 하여 자가 분해되도록 하거나 독수리에게 처치당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따라서 천장은 조류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방식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주로 적용되며 티베트에서 가장 일반적인 장례 형식입니다. 이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시신을 하늘에 바치고 영혼이 상승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의식은 이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종종 두려움을 주곤 합니다. 티베트의 라둥 계곡에서 천장의식이 이루어질 때 어두운 하늘을 가득 메운 독수리들이 고인의 시신에 접근하고 잔해를 먹기 위해 모여듭니다. 시신 처리자는 주로 향나무를 태워 독수리를 유인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독수리가 더럽고 역겨운 동물로 여겨지지만 티베트 문화에서는 독수리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사후에 의식을 치르기 전에 고인은 3일에서 5일 동안 집에 모셔집니다. 이후 가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주민 거주지에서 먼 높은 산의 장례 장소로 옮깁니다. 이 신성한 의식에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게 되며 티베트의 금강승 불교 관점에서는 고인의 가족이 장례 절차를 지켜보는 것을 권장하여 죽음을 직시하고 삶의 무상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티베트에서의 천장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가족이 시신을 산으로 올려 독수리가 스스로 먹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장엄한 형태는 복잡한 의식이 선행된 후에 고인의 시신을 깨끗이 씻고 척추가 분리된 후에 백색 천에 싸서 산으로 올리는 절차입니다. 시신 처리 담당자들은 도끼로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눈 후 까마귀들이 시신 주위를 둘러싸고 그들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천장례의 관습이 다소 야만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티베트 사람들의 전통 문화 중 하나로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곳을 상징하는 두 가지 동물은 티베트 소와 티베트 마스티프입니다. 티베트의 긴 털을 가진 소는 짱이라고도 불리며 폐 용적이 일반 소의 3배나 되는 덕분에 희박한 공기 조건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어 고원 지역의 보물로 여겨집니다. 이 소는 티베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업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유, 버터, 요구르트의 공급원으로도 사용됩니다. 관광 활동에서도 이들은 짐꾼 역할을 하여 여행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신의 개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특출한 외모와 뛰어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품종은 다른 개와의 교배 없이 거의 원초적인 유전자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개를 소유하려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며 티베트 사람들은 이 개를 기르고 훈련시켜 가축을 보호하고 히말라야 지역의 주민들을 야생동물, 예를 들어 늑대, 호랑이, 곰으로부터 지킵니다. 티베트가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바로 장엄한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들 덕분입니다. 탐험과 경험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티베트는 정말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